이 더러운 거 가져가. 냄새 나는 베개 보기도 싫어. 치매 시어머니가 낡은 베개를 며느리 연희에게 던졌습니다. 생일날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내연녀는 뻔뻔하게 안방에 눌러 앉았습니다. 그렇게 30년 희생한 연희는 당장이라도 찢어질 것 같은 시어머니의 베개만 손에 쥔 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들고 가던 베개가 찢어진 순간 연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낡은 베개가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새벽 4시 5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53세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박연희.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이불을 조용히 걷었어요. 겨울찬 공기가 목덜미를 스쳤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남편 도아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연희는 숨을 죽이며 조용히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 형광등을 켜자 하얀 빛이 눈을 찔렀어요. 연희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래기와 북어포가 냉기를 머금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손끝이 차가웠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고 냄비에 물을 부었습니다. 보글보글 물이 끓기 시작하자 조용한 새벽이 깨어났어요. 연희는 북어포를 찢으며 기침을 했습니다. 캑캑. 목이 칼칼했어요. 어젯밤 11시까지 빨래를 널고 청소기를 돌리다가 겨우 잠들었던 탓이었죠.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뜨끈한 국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남편은 국 없는 식탁을 용납하지 않았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6시 30분이었습니다. 연희는 국그릇 3개를 꺼내 상 위에 올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밥을 푸고 나물 3가지를 작은 접시에 담았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멸치볶음. 시어머니 상에는 계란찜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7시 정각, 남편 도안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와이셔츠를 입은 그는 식탁에 앉자마자 국그릇을 당겼어요. 숟가락을 든 도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국이 왜 이리 싱겁냐? 도안의 목소리는 아침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어요. 연희는 대답 대신 김치를 하나 더 꺼내 도안 앞에 놓았습니다. 도안은 짜증스럽게 숟가락을 내려쳤어요. 딸그랑 쇠소리가 식탁 위에서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정혜가 식탁에 앉았어요. 78세의 정혜는 말없이 밥만 떴습니다. 연희는 정혜의 수저를 챙겨드렸어요. 정혜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입에 넣었죠. 도안이 반찬을 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부모 없는 사람 데려와서 내가 이 고생이지. 연희의 손이 멈췄어요. 젓가락을 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기 앞 밥그릇만 바라봤습니다. 연희의 머릿속으로 옛 기억이 스쳐갔어요. 30년 전 도안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도안은 학비를 낼 수 없었죠. 그때 연희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모은 돈을 도안에게 건넸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책값까지. 연희는 자기 밥값을 아껴가며 도안을 도왔어요. 도안은 그 돈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55세 도안은 지금의 은행 지점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도안은 그 시절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죠. 연희는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었습니다.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물을 마셔 밥을 삼켰습니다. 도안은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어요. 시어머니 정혜도 방으로 들어가려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연희를 보지도 않은 채 던지듯 말했어요. 마당도 좀 쓸어야지.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는 방문을 닫았어요. 혼자 식탁에 남았습니다. 연희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끝이 시렸습니다. 세제 거품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현관에서 빗자루를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손잡이는 그녀의 손때로 반들반들했어요. 마당 낙엽을 쓸며 연희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20분. 출근 시간이었어요. 서둘러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도착 후 간호조무사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어요. 하루 종일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링거를 확인하고 식사를 챙겼어요. 점심시간도 없이 서서 물 한 모금만 마셨습니다. 퇴근 후 연희는 마트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고등어 2마리와 시금치, 두부를 샀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닐 손잡이가 손가락을 파고들어 빨간 자국이 생겼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엌으로 갔습니다. 고등어를 손질하고 시금치를 다듬고 두부를 썰었어요. 가스레인지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채웠어요. 남편 도안은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저녁상을 차리자 도안이 식탁에 앉았어요.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이 반찬은 또 왜 이래? 자. 연희는 아무 말 없이 물컵을 가져다 놓았어요. 정혜는 여전히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연희는 밥 몇 숟갈만 먹고 일어났어요. 배가 고팠지만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도안이 소파에 누웠어요.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도안이 소리쳤어요. 리모컨 좀 가져와. 연희는 설거지를 하느라 듣지 못했습니다. 도안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리모컨 가져오라고. 수준 떨어져서 대화가 안 되네. 연희는 황급히 손을 닦고 리모컨을 찾아 도안에게 건넸어요. 도안은 리모컨을 낚아채듯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죠. 남들은 처가 덕에 집도 사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고아를 만나서 이 모양으로 산다. 연희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손에 들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것도 줍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밤 10시 설거지를 끝낸 연희는 세탁기로 갔어요. 젖은 빨래를 꺼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옷들이 무거웠어요. 베란다로 나가 빨랫줄에 널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빨래를 다 널고 무릎을 꿇었어요. 베란다 바닥에 주저앉은 연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소리 없는 흐느낌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희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정혜가 안방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정혜는 거실에 서 있는 도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연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안도 깜짝 놀라 TV에서 눈을 뗐어요. 정혜는 여전히 도안을 낯선 사람 보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베란다에서 황급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혜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연희와 도안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도안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 드니까 저러네. 하지만 연희는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낯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거실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안은 벌써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연희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연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평소처럼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창밖을 보니 시어머니 정혜가 마당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2리터짜리 생수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부엌 창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왜 밖에 나가셨어요? 정혜는 마당을 이리저리 서성이며 생수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물을 끓여야 하는데. 여기서 끓이면 되겠지. 연희는 황급히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연희는 정혜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어머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물 끓여드릴게요. 정혜는 연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연희는 정혜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정혜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남편 도안이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다가가 속삭였어요. 여보, 어머님이 아까 마당에서 물을 끓이려고 하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도안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런 거지 뭐.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희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런데 냉장고 안에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회색 운동화가 김치통 옆에 놓여 있었어요. 깜짝 놀라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운동화가 차갑고 축축했어요. 냉장고 냉기를 머금은 채였죠. 어머님, 정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연희가 운동화를 들어보이자 정혜는 환하게 웃었어요. 아, 내 운동화 찾았네. 어디 갔나 했더니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혜는 운동화를 받아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연희는 냉장고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연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검진 좀 받으시고. 정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병원을 가? 난 멀쩡해. 정혜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정혜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지. 연희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연희는 그 자리에 서서 정혜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 국과 밥, 반찬을 올렸습니다. 정혜가 식탁에 앉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밥 줘. 왜 나만 안 줘? 연희는 당황해서 정혜 앞을 가리켰어요. 어머님, 앞에 있잖아요. 여기요. 정혜는 자기 앞 밥그릇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화난 표정으로 숟가락을 내려쳤어요. 딸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돈 다시 줘요. 이 집 밥 못 먹겠네. 정혜는 일어나 투정을 부리듯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연희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 도안은 숟가락을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젠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이건 못 버텨. 연희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도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은 제가 이 집에서 마지막까지 모실 거예요. 도안은 짜증스럽게 의자를 끌며 일어났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도안은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갔어요. 연희는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은 국그릇과 손도 대지 않은 시어머니의 밥그릇만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도안은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야근이라고 했어요. 출장이라고도 했죠. 어떤 날은 집에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참다 못해 물었어요. 여보, 요즘 일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자주 집을 비우시면. 도안은 가방을 들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놀러 다니냐? 돈 벌러 다니는 거 가지고 타박해. 처가가 없으니 이런 거 아니야.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안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서서 문만 바라봤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연희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클래식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이올린 선율이 고요한 밤을 채웠죠. 연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이 집에서 일만 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죠. 거실 시계만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시간을 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희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 정혜의 방문이 열렸어요. 정혜가 나오며 연희를 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 덕분에 살아. 연희는 깜짝 놀라 정혜를 쳐다봤어요. 정혜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님,
하지만 정혜는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지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연희는 정혜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정혜는 연희를 빤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연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정혜의 눈빛이 너무 또렷했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새벽 5시, 연희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물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연희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닫고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나 영희야. 엄마가 위독하셔. 지금 병원으로 와. 이종 사촌 영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연희는 황급히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남편 도안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자고 있었어요. 연희는 도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이모가 위독하대요. 병원 가봐야 해요. 도안은 눈도 뜨지 않은 채 중얼거렸어요. 병원은 당신이 혼자 가. 난 출근해야 돼. 연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만이라도 같이 가줄 수 없어요? 제발. 이모는 저한테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분이에요. 도안은 이불을 확 잡아당기며 등을 돌렸습니다. 시간 없어. 알아서 해.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종 사촌들이 병실 밖 복도에 모여 있었어요. 연희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아니, 이모.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모는 연희가 10살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남았을 때 친딸처럼 키워준 사람이었어요. 연희에게 이모는 엄마나 다름없었습니다. 잠시 후 이모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희미한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이모는 떨리는 손으로 연희의 손을 꼭 쥐었어요. 이젠 너를 위해 살아, 연희야. 이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네, 이모. 알았어요. 이모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행복해야. 내가 편히 가. 연희는 이모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모는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모는 그날 오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준비는 이종 사촌들이 주도했어요. 하지만 연희는 모든 과정에 함께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오가며 조문객을 맡고 밤새 이모 곁을 지켰어요. 연희에게 이모는 부모님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장례식 날 연희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여보, 오늘만이라도 같이 가줘요. 제발. 도안은 넥타이를 매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부모도 아니잖아. 거기까진 안 가.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는 부모님이에요. 당신도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도안이 말을 잘랐어요. 그날 내가 대학 동창 모임 있어. 그리고 집에 친구들 올 거니까 음식 준비해놓고 가. 연희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친척 장례 때문에 모임 취소도 못해요. 단 하루도 저를 위해 시간 낼 수 없어요. 도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큰 소리로 호통쳤습니다. 어디서 큰 소리야?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천애고아랑 결혼해서 밥 먹여줬더니 큰 소리야. 연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나도 30년간 할 만큼 했어요. 도안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붐없고 배운 것도 없는 네가 무슨 소리를 내.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 도안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이종 사촌들과 조문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연희는 이모의 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시댁 식구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장례 지도사가 다가와 연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인분 편히 가실 거예요. 힘내세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연희는 이모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가방 안에서 사진첩이 나왔어요. 연희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어린 연희와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 옆에는 이모가 어린 연희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연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이모,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해드릴걸. 연희는 사진첩을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술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도아는 소파에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어요. 연희는 조용히 물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안이 눈을 떴어요.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이모도 없어서 어쩌냐.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희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방 한구석에 주저앉아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방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 정혜가 서 있었어요. 정혜는 연희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이후로 도아는 집을 더 자주 비웠습니다. 외박하는 날이 잦아졌어요. 야근이라고 했고 출장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30년 함께 살았던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연희는 혼자였습니다. 이모도 남편도 아무도 연희 곁에 없었어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출근 전 연희는 시어머니 정혜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정혜는 이불을 둘둘 말아 안고 웅크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이불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연희는 조용히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어머님 건강하셔야 해요. 연희는 부엌으로 돌아가 정혜를 위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국과 밥, 나물 3가지, 계란찜까지. 식판을 따뜻한 물을 담은 대야 위에 올려놓았어요. 식사가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연희는 거실 창가를 보았어요. 정혜가 창가에 서서 어깨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추운 듯 몸을 떨고 있었어요. 연희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혜의 방에서 담요와 가디건을 꺼내 정혜에게 걸쳐드렸어요. 정혜는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어요. 정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구나.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날 저녁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편 도안이 식탁에 앉았어요. 도안은 반찬을 집으며 시어머니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정혜는 멍한 표정으로 밥만 떠먹고 있었어요. 도안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신 오락가락하면 요양원 보내야지. 연희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어요. 도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은 제가 마지막까지 모셔요. 도안은 코웃음을 쳤어요. 이래서 친정도 없는 사람은 안 돼.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정혜가 연희의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너라도 있어서 내가 살아.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며칠 후 점심시간 연희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 은정이 찾아왔어요. 은정은 연희 옆에 앉으며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희는 은정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 은정아? 은정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고민했는데 말 안 하면 내가 언니한테 죄 짓는 것 같아서. 은정은 휴대폰 화면을 연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건강검진센터 복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 도안과 여자가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귓속말을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연희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윤서진 남편 은행의 차장이었어요. 가끔 은행을 방문해서 일 처리를 할 때 연희를 반갑게 맞아줬던 사람. 도안은 그 사진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연희는 그런 남편의 표정을 본 지 오래됐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사진만 응시했습니다. 은정이 물병을 꺼내 연희에게 건넸어요. 언니, 괜찮아. 물 좀 마셔. 연희는 물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뚜껑을 열 수조차 없었습니다. 은정은 연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연희는 빨래를 걷고 있었어요. 남편 도안의 셔츠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하얀 손수건이 나왔어요. 연희는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희미한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연분홍색이었습니다. 연희는 손수건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샤워기 아래 주저앉았어요. 물을 틀지도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모든 걸. 연희의 목소리가 욕실 타일에 부딪혀 울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연희는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 정혜가 식탁에 앉았어요. 정혜는 멍한 눈으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연희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힘들지, 아가? 연희는 깜짝 놀라 정혜를 쳐다봤어요. 정혜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정신 돌아오셨어요? 정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연희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어요. 아줌마, 누구야? 연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희망에서 절망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떨궜어요. 그때 창밖에서 눈 한 송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연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식탁을 치웠어요. 남편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도 외박이었어요.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마음도 점점 차갑게 얼어가고 있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참고 견딜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 도안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연희는 새벽부터 부엌에 섰어요. 손수건에 묻은 립스틱 자국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연희는 부엌 칼을 들었습니다. 미역을 썰고 소고기를 양념에 재웠어요. 불고기를 볶고 잡채를 만들고 부침개를 부쳤습니다. 연희는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만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기자. 냉장고에서 밀가루와 계란을 꺼냈습니다. 생일 케이크를 직접 만들기로 했어요. 반죽을 치대고 오븐에 구웠습니다. 생크림을 바르고 딸기를 올렸어요.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을 때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으며 눈을 감았어요. 오후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 유진과 사위가 도착했어요. 유진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연희를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생일이라서 왔어요. 연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잘 왔어. 들어와. 유진이 연희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엄마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네요. 많이 힘드시죠?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식탁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미역국, 불고기, 잡채, 전, 그리고 여러 반찬들. 도안이 식탁에 앉았어요. 하지만 음식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도안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갈색 봉투였어요. 연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당신이랑 사는 건 무의미해. 도안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어요. 유진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도안은 딸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너희는 상관하지 마. 우리 일이다. 사위가 말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이건 아니시잖습니까? 도안은 손을 내저었어요. 사위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어요. 안을 열어보니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도안이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여자가 서 있었어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병원에서 봤던 사진 속 그 여자였어요. 윤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은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생일이라면서요. 도안은 태연하게 서진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식탁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다. 소개할게, 윤서진.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서진은 연희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연희는 서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같은 은행에서 근무하는 차장이었어요. 연희가 은행을 방문할 때면 너무도 반갑게 맞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은 연희에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러게 남편 단속 잘하셨어야죠. 서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진은 도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케이크 어디 놓을까? 자기야. 그 말이 연희의 귀를 찔렀어요.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이 여자 때문이야? 도안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끝난 얘기야.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가줘. 서진이 한 걸음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3년째 만난 사이예요. 이제는 당신이 빠져주셔야죠.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숙였습니다. 유진이 울먹이며 연희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연희는 손짓으로 딸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혀 녹았습니다. 유진은 연희 옆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사위는 거실에서 서성였습니다. 도안과 서진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연희는 이혼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까만 글씨가 빼곡했어요. 연희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장을 서류 위에 찍었습니다. 쿵. 도장 찍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TV 소리만 들렸습니다. 유진이 연희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하지 마세요. 제발. 연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연희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힘이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어디로든 달아나고 싶었습니다. 연희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 몇 벌을 꺼냈어요. 속옷, 양말, 화장품 몇 개. 손이 떨려 옷을 제대로 접지도 못했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연희의 짐은 캐리어 하나도 채우지 못했어요. 캐리어 안에 허전하게 놓인 옷가지들을 보며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연희는 캐리어를 끌고 안방을 나왔어요.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도안과 서진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어요. 연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진이 도안에게 기대며 웃고 있었어요. 연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옥 구조의 집이었어요. 연희는 현관을 지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 돌바닥 위에 하얀 눈이 쌓이고 있었어요. 연희는 캐리어를 끌며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희는 뒤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 정혜가 마당으로 쫓아나오고 있었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베개였어요. 그 베개는 연희가 버리라고 몇 번을 말했던 베개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천, 메밀 껍질이 뭉쳐 딱딱해진 베개. 정혜는 베개를 연희를 향해 던졌습니다. 이 더러운 것도 가져가. 냄새나는 베개 싫어. 베개가 눈 쌓인 마당 바닥에 떨어졌어요. 먼지가 일었습니다. 연희는 베개를 집어들었어요. 베개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세월의 냄새. 연희는 베개를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혜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연희는 마당에 혼자 서 있었어요. 한 손에 캐리어, 한 손에 낡은 베개. 30년 결혼 생활에 남은 건 이게 전부였습니다. 캐리어 하나도 채우지 못한 내 짐들. 그리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낡고 냄새나는 베개 하나. 연희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한 걸음 내딛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닫혔어요. 연희는 눈 내리는 겨울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 하나, 베개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송이가 얼굴에 떨어졌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연희는 중얼거렸어요. 내 인생도 여기까지구나. 목소리가 눈발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연희는 캐리어를 끌고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뒤에는 30년의 삶이 있었고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만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 끝없이. 연희는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눈 쌓인 보도를 구르며 삐걱거렸어요. 한 손에는 낡은 베개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연희는 멈춰 섰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유진이 받았어요. 엄마.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는 입을 열었어요. 유진아, 엄마 오늘 하룻밤만. 유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오늘은 시댁 눈치도 있고. 친구 집에서 자고 내일 얘기해요. 연희는 눈을 감았어요.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도 힘들 텐데. 전화를 끊었어요. 연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은정은 받지 않았어요. 연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바쁘겠지. 연희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옷에, 머리카락에, 베개 위에 눈이 쌓였어요. 연희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근처 공원이 보였습니다. 연희는 공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가 있었습니다. 연희는 벤치에 앉았어요. 캐리어를 옆에 세우고 베개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이 얼굴에 떨어졌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연희는 울음을 삼켰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가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옆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낡은 외투를 입은 노숙자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연희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괜찮소?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베개를 내려다봤어요. 누렇게 바랜 천, 메밀 껍질이 딱딱하게 뭉친 베개. 30년 동안 시어머니가 쓰던 베개였습니다. 연희는 일어났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걸어야 했어요. 캐리어를 끌고 공원을 나왔습니다. 눈 쌓인 길을 걷다가 연희는 발을 헛디뎠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손에서 베개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쿵. 베개가 인도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베개가 깨진 소주병 조각 위에 걸렸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베개 천에 박혔어요. 연희는 황급히 베개를 집어들었습니다. 베개를 들어올리는 순간 찌직.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베개 천이 길게 찢어졌습니다. 안에서 메밀 껍질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얀 눈 위로 갈색 메밀 껍질이 우수수 흩어졌습니다. 연희는 당황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메밀 껍질을 주우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찢어진 베개 속에서 무언가 보였어요. 갈색 천이었습니다. 메밀 껍질 사이로 천 조각이 살짝 드러나 있었어요. 연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연희는 조심스럽게 찢어진 베개를 들어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가져갔어요. 베개 천을 조금 더 뜯었습니다. 메밀 껍질이 더 쏟아졌어요. 그 안에서 천 주머니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광목으로 된 천 주머니였어요. 정성스럽게 바느질되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꺼냈어요. 주머니가 생각보다 두툼했습니다. 뭔가 들어있었어요. 연희는 주머니 입구를 풀었습니다. 꽁꽁 묶여있던 끈이 풀렸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종이가 접혀 있었어요. 연희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종이를 펼쳤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시어머니 정혜의 글씨였어요. 연희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연희야, 너만은 믿었단다. 이걸 네가 찾아낸 날이 오길 바랐다.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연희는 계속 읽었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했구나. 미안하다. 고맙다. 눈물이 편지 위로 뚝 떨어졌어요. 글씨가 번졌습니다. 연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주머니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두 번째 종이가 나왔어요. 깨끗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연희는 종이를 펼쳤어요. 등기권 리증이었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 연희는 숨을 멈췄어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소유자란에 적힌 이름. 박연희. 연희의 이름이었어요. 이미 연희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더 있었어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나머지를 꺼냈습니다. 현금 다발이 나왔어요. 100만 원권 지폐가 10장씩 묶여 있었습니다.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연희는 셀 수조차 없었어요. 또 다른 공책이 나왔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어요. 연희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순대국밥 레시피였습니다. 재료 비율, 끓이는 시간, 비법 양념까지. 시어머니가 평생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며 쌓아온 모든 비법이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장에는 메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성북동 주소. 그 아래 숫자 4개. 현관 비밀번호였어요. 연희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을 읽었어요. 고맙다 우리 며느리야. 연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눈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편지와 서류, 현금, 공책을 품에 안았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연희를 냉대하던 시어머니.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지 않던 시어머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연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참고 견뎌왔는지. 치매처럼 보이던 모든 행동들. 냉장고에 넣은 운동화. 마당에서 물 끓이려던 모습. 그 모든 게 연희를 시험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치매였지만 정신이 맑을 때 이 모든 걸 준비한 걸까요? 연희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희를 사랑했어요. 말로 하지 못했던 사랑. 표정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사랑. 하지만 이 모든 유산 속에 그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등기권 리증과 현금 다발, 공채까지. 모든 것을 품에 안았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얀 눈송이가 연희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쌓였습니다. 연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발 속으로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연희는 중얼거렸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과 눈송이가 뒤섞여 흘러내렸어요. 차가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유산을 조심스럽게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찢어진 베개도 함께 넣었어요.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베개는 이제 연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연희는 눈 내리는 겨울밤에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 하나 그 안에 담긴 시어머니의 사랑. 연희는 더 이상 빈손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연희를 진심으로 인정해준 것입니다. 처음으로 연희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겨준 것이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어머님의 유산을 품에 안은 채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연희는 캐리어를 끌고 눈 쌓인 거리를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정의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은정이 받았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이 밤에. 은정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정아, 오늘 하룻밤만 자러 가도 될까? 은정이 즉시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빨리 와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연희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은정의 집까지 20분이 걸렸어요.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문 앞에 서자 은정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언니. 은정이 연희를 안았어요. 연희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은정은 연희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연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따뜻함이 스며들었어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연희는 캐리어를 열었어요. 찢어진 베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광목 천주머니를 꺼냈어요. 은정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혼 통보, 집에서 쫓겨난 일, 베개 속에서 발견한 유산까지. 은정은 등기권리증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연희는 정혜의 편지를 꺼내 은정에게 보여줬습니다. 은정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나도 안 믿겨.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연희는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이 가슴을 울렸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일찍 일어났어요. 은정이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연희는 밥 몇 숟갈만 먹었어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언니, 오늘 어디 가요? 연희는 편지에 적힌 주소를 꺼내 보여줬어요. 성북동. 어머님이 남겨주신 집이 있대.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는 캐리어를 챙겨 집을 나섰어요. 은정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언니,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성북동까지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주소를 따라 골목길을 걸었어요. 좁은 골목, 오래된 담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연희는 편지에 적힌 번지수를 확인했어요. 17번지. 바로 앞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대문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녹슨 경첩. 연희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연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머님이 준비하신 곳. 연희는 편지에 적힌 숫자를 확인했어요. 현관 비밀번호 4자리. 1207.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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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딸깍.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연희는 대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안쪽으로 작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낙엽이 쌓여 있었어요. 갈색과 노란색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단층 한옥이었어요. 기와 지붕이 세월의 흔적으로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늑해 보였어요. 연희는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갔습니다. 현관문도 비밀번호로 열렸어요. 연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누군가 정리해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 하나, 작은 밥상 하나가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봤습니다. 가스레인지, 싱크대, 낡은 냉장고. 모두 오래됐지만 작동할 것 같았어요. 연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연희는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네, 이제 제 집이에요. 연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집이 생긴 거예요. 며칠 후 연희는 집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베개 속 현금 일부를 꺼냈어요. 전기 수리, 누수 보수, 창문 교체. 수리 기사들이 왔습니다. 연희는 직접 견적을 받고 비용을 계산했어요. 작은 공책을 샀습니다.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수리기사가 물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 제 집이에요. 목소리가 당당했습니다. 수리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을 계속했어요. 2주 후 연희는 리모델링이 끝난 집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느낌이 드는 나의 집이 완성됐어요. 보일러를 틀고 집안 곳곳을 청소했어요. 커튼을 달고 소파를 들이고 가전제품 일부를 새로 들였어요. 이제 누가 와도 편안한 내 집이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집에서 연희는 오늘도 출근을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섰어요. 연희는 순대국밥 레시피 공책을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가 빼곡했어요. 연희는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돼지 사골, 순대, 부추, 된장. 냄비에 물을 끓였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공책을 보며 재료를 넣었어요. 비율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국을 맛보자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맛이 안 났습니다. 뭔가 부족했어요. 연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귓가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된장은 넣기 전에 볶는 거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연희는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된장 먼저 볶을 것. 연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하셨더라? 연희는 다시 시작했어요. 된장을 팬에 볶았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볶은 된장을 국에 넣었어요. 다시 맛을 봤습니다. 조금 나아졌어요. 매일 밤 연희는 국을 끓였습니다. 공책에 메모를 했어요. 불 조절, 끓이는 시간, 재료 비율. 수십 번 실험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어요. 어느 날 병원 동료가 연희가 싸온 도시락을 보며 물었습니다. 언니 요리학원 다니세요? 이 순대국 진짜 맛있어요. 연희는 쑥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아니, 어머니가 알려주신 거 연습하는 거야.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한 숟갈 더 떴습니다. 밤늦게 연희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국 한 숟갈을 떠먹었습니다. 연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공책에 작은 별표를 그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어머님. 창밖으로 눈발이 스쳤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혔어요. 연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희는 따뜻했습니다. 부엌에 따뜻한 김이 감쌌어요. 연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조금씩 보여요. 연희는 국을 다시 저었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어요. 연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에서 일하던 연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유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유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할머니가 위독하시대요. 지금 병원으로 와요. 연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운을 벗고 가방을 챙겼어요.
병원 밖으로 뛰어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을 꼭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5층 중환자실로 뛰어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유진 옆에는 도안과 서진도 있었어요. 도안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도안과 서진이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병실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앞에서 당장 꺼져. 넌 아들 자격도 없어. 시어머니 정혜의 목소리였어요. 거칠고 날카로웠습니다. 도안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정혜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너도 당장 사라져. 서진을 향한 말이었어요. 간호사가 황급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도안과 서진이 쫓겨나듯 나왔어요. 도안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어정쩡하게 복도에 서 있었어요. 간호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둘러보다가 유진을 발견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며느리를 찾으세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리켰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들어가 보세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 위에 정혜가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손이었습니다. 정혜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희미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쥐었어요. 너만은 내 곁에 있어줘. 난 네가 전부였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여기 있어요. 정혜가 다시 중얼거렸어요.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해해요. 정혜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병원에 병가를 냈습니다. 밤낮으로 병실을 지켰어요. 물수건으로 정혜의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정혜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끔 거칠어지다가 다시 잔잔해졌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가방에서 정혜의 편지를 꺼냈어요. 조용히 다시 읽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링거를 확인하고 나가면서 말했어요. 보호자분 정말 효녀시네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더 잘해주셨어요.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정혜가 갑자기 눈을 떴어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정혜가 손을 들어 산소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베개 속. 그 안에 모든 걸 넣어뒀다. 변호사 박정수를 찾아가. 다 알려줄 거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가 미소를 지었어요.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내가 치매 연기한 거 알았니? 눈이 커졌어요. 정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 시험하려던 게 아니라 너 지키려던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혜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다음 날 변호사 박정수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변호사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여사님이 1년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유언장, 재산 이전, 모두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하셨어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혜는 잠들어 있었어요.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새벽 3시, 정혜가 눈을 떴습니다. 손을 꼭 쥐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정혜가 입을 열었어요. 연희야.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여기 있어요. 정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주름진 뺨으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너 덕분에 나 따뜻한 밥 먹고 편히 살다가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숨을 헐떡였습니다. 물수건으로 정혜의 이마를 닦아줬어요. 정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투정 안 부리고 묵묵히 살아준 거 다 알고 있었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정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님. 정혜가 힘겹게 미소를 지었어요. 입가가 떨렸습니다. 내가 남긴 유산으로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정혜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입가에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편안한 미소였어요. 손을 놓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정혜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점점 느려졌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정말 감사했어요. 정혜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정혜의 가슴이 멈췄습니다. 손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어요. 어머님, 어머님. 하지만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계에서 삐하는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간호사들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의사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의사가 정혜의 맥을 짚었습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댔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계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2025년 1월 15일 새벽 3시 27분. 사망 확인합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혜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님, 편히 가세요. 어깨가 떨렸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용히 물러갔어요. 혼자 정혜 곁에 남았습니다. 정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온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혜의 눈을 감겨줬어요. 차가운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프지 마세요. 편히 쉬세요. 정혜의 손을 가슴에 모아 올려줬어요. 하얀 시트를 목까지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사랑, 평생 잊지 않을게요. 당당하게 살게요. 약속드려요.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정혜의 마지막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 박정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유언장 공개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장소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그날이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빌딩 7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이미 도안과 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딸 유진도 와 있었어요. 도안이 째려봤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유진 옆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고인 한정혜 여사님께서 생전 남기신 공식 유언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서 서류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북동 소재 단독주택 한 채, 강남 소재 상가 건물 1동, 예금 7억 원 전액, 그리고 가업 레시피 일체를 며느리 박연희에게 상속한다. 도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됐어요. 어머니가 치매셨어. 이런 유언장이 말이 되냐고.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치매 노인의 유언장이 어떻게 효력이 있다는 겁니까? 도안이 책상을 쳤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서진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무효예요.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두껍고 묵직한 서류철이었어요.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1년 전 혈액암으로 6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도안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자택에서는 치매를 가장하셨고 아드님과 며느님이 출근한 틈을 타서 병원 진료를 꾸준히 받으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꺼내 보여줬어요.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날짜가 빼곡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정혜가 병원을 다닌 기록이었습니다. 다음은 공증된 유언 녹취록입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정혜의 목소리였습니다. 나 한정혜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내 모든 재산은 며느리 박연희에게 상속합니다. 녹음 파일 속 정혜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떨림도 없었습니다. 도안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정신감정 소견서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도안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훑었어요.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께서 직접 남기신 영상 메시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어요. 모두가 화면을 봤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정혜가 나타났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정혜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나는 치매가 아닙니다. 이 모든 건 며느리 박연희에게 물려주기 위한 나의 마지막 연기였습니다. 화면 속 정혜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넌 자격이 없어. 30년 동안 연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넌 몰라.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 도안이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서진은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모든 서류와 증거를 생전에 정리해 두셨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도안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송하겠습니다. 유언 무효 소송 제기할 겁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도안 측 변호사가 여러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 변호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어요. 병원 기록, 정신감정 소견, 공증 서류, 영상 메시지.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어요. 유언장은 고인의 명확한 의지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아 작성되었으며 정신이 명료한 상태였음이 충분히 입증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망치가 책상을 쳤어요. 쿵.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어요. 도안은 먼저 나가고 없었습니다. 서진도 보이지 않았어요.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은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소식 들었어요? 도안 씨 회사에서 징계받았대요. 은정이 설명했습니다. 도안과 서진의 불륜이 회사 감사팀에 제보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은행 내규 위반으로 도안은 지점장 직위 해제됐고 지방으로 좌천됐습니다. 서진은 정직 3개월과 감봉 조치를 받았어요. 은정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제보했어, 언니.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은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그래서 은행 사내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 올렸어. 사진이랑 함께.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언니. 내가 참견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은정아, 고마워. 정말. 언니,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어. 언니는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 성북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혜의 레시피 공책을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냄비를 올렸어요.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어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준비하셨군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웃었습니다. 이젠 저도 제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국을 저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성북동 집 마당에 장미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분홍색, 빨간색, 하얀색. 정혜가 생전에 심어놓았던 장미들이었어요. 마당 가득 꽃향기가 퍼졌습니다. 그날 아침 납골당을 찾았어요. 정혜의 사망 일주기였습니다.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갔어요. 정혜의 위패 앞에 꽃을 올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님,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울지 않고도 정혜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마쳤어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출근이었어요. 하얀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뒀어요. 언니,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국밥집 대박 나세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가운을 사물함에 넣었어요. 병원 현관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살아볼게요. 성북동 집 근처 골목을 걸었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이 보였어요. 1층 구석 가게였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어요. 유리문 위에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나무판에 붓글씨로 쓴 간판이었어요. 정혜 순대국밥.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테이블 4개, 의자 12개.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정혜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 정혜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다란 가스레인지, 큰 냄비들, 깨끗한 조리대. 모두 새로 장만한 것들이었어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냄비에 물을 부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돼지 사고를 넣었습니다. 순대를 썰었어요. 부추를 다듬었습니다. 정혜의 레시피대로 하나하나 준비했어요. 오전 11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문에 영업 중 팻말을 걸었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주방으로 들어가 국을 퍼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순대와 부추를 올렸습니다. 할머니 앞에 국밥을 놓았어요. 할머니가 국 한 숟갈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맛. 옛날 우리 엄마 생각나네요.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국을 계속 떠먹었습니다. 할머니는 국밥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계산을 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정성으로 끓인 맛이에요. 또 올게요.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이 퍼졌어요. 동네 맘카페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성북동 숨은 맛집. 블로그에도 소개됐어요. 웨이팅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반년 후 옆 가게가 비었습니다. 가게를 확장했어요. 테이블을 12개로 늘렸습니다. 주방도 넓어졌어요.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매출을 정리했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공책을 펼쳤어요. 수입과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일정 금액을 따로 표시했어요. 그 돈은 독거노인 복지센터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중얼거리며 봉투에 돈을 넣었어요. 석 달 후 가게 한쪽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시니어 도시락 지원소라는 팻말을 붙였어요.
매일 아침 30개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순대국, 수육, 김치, 밥. 정성껏 담았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줬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함께 도시락을 싸고 배달했습니다. 따뜻한 연대가 생겨났어요. 어느 날 오후 가게 앞에 낯익은 사람이 섰습니다. 도안이었어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어요.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도안이 가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 다 잃었어. 그냥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엌에서 나왔어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도안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젠 누군가를 위해서만 사는 삶은 그만할 거예요. 당신도 스스로 일어서세요. 말을 마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도안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분홍색 장미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혜가 가장 좋아하던 색이었어요. 꽃잎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장미꽃 앞에 섰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저 박연희의 이름으로 살게요. 어머님 잘 보셨죠? 바람이 불었어요. 장미꽃이 흔들렸습니다.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마치 정혜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로 돌아갔어요. 손님들이 벌써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매만지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냄비에서 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국을 저으며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미꽃이 반짝였어요. 손님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박연희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당당하게. 정혜 여사가 남긴 유산은 돈이나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존이었습니다. 세상 앞에 자신의 이름으로 설 수 있게 해준 힘이었어요. 국 한 그릇을 퍼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어요. 손님에게 국밥을 내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도 미소로 답했어요. 가게 밖 간판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정혜 순대국밥. 그 아래서 박연희는 오늘도 국을 끓였어요. 정성을 다해 사랑을 담아.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나 박연희로 살아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소리바람이었습니다.